프로이트가 아주 중요하게 연구했던 심리 반응이 있죠. 지금 이 순간에 우리 모두가 누군가는 느끼고 있을 감정. 피로. 피로. 김경일은 배고픔. 오, 그거는 늘 자각하고 있는 감정이고요. 장악, 공포. 공포, 꽤 근접한데 분명히 구분되는 감정입니다. 두려움? 두려움, 불안. 불안이에요. 네. 지금 우리는 불안이라는 감정과 단어에 너무 익숙하죠. 네. 우리 인류 역사에서 불안이 공포와 거의 같은 감정으로 취급됐던 경우도 오랜 시간이죠. 하지만 프로이트는 달랐던 거예요. 공포는 외부 현실의 위험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런데 불안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오는 위험 신호예요. 아예 다르네. 그렇죠. 그러니까 공포는 즉각적인 반응인데 불안은 같은 공포를 느껴도 얼마든지 사람이 달라지면서 다른 수준의 불안, 다른 종류의 불안을 느끼고 또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인간은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불안해지거든요. 가끔. 네. 맞아. 이렇게 좋아도 되나? 그래서 프로이트는 새롭게 이 불안을 재정의 내려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심리학계에서 불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죠. 지금 너무 불안합니다. 문제. 언제 문제가 또 튀어나올지. 자, 여기서 문제를 언제 말씀하실지. 이런 불안은 정말 예지력 있는 불안이죠. 자, 문제 내드리겠습니다. 주세요. 뇌에서 불안을 가장 먼저 감지하고 빠르게 반응하도록 경고 신호를 보내는 부위는 어딜까요? 부위. 아니 뇌에 부위가 뭐뭐 있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 일단. 전두엽, 전전두엽, 편도체, 해마, 측두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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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두엽. 뇌관, 후두엽, 외관, 뇌관. 뇌관. 뇌관, 뇌관. 간. 편도체가 공포 아니에요? 편도체 공포인데 드디어 궤도가 움직일 때가 왔어. 근데 나는 공포 관련된 건 편도체밖에 몰라. 그럼 편도체의 신호를 보내는 게 어디예요? 제일 먼저 편도체가 제일 인지하는 먼저 거. 감지를 하는. 편도체를 제거하면 이제 공포를 못 맞아, 못 느끼게 느끼고. 되는데 아. 그쵸. 혹시 편도체 말고 다른 거 있으세요? 없어요. 편도체가 그나마 잘. 더 이상 후보가 없다. 이건 그거다. 자, 그럼 어느 분이 네. 네, 편도체 가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편도체가 과연 정답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편도체입니다. 아니 근데 공포랑 불안을 분리해서 좀 불안한 진짜 거야. 빨리 풀었다. 야, 두 사람 없었으면 진짜. 궤도랑 윤소엽 씨 이거 어떻게 맞춰요? 어떻게 맞추라고. 편도체를 처음 들어보는데. 편도선만 알지. 야, 분위기 다시 좋아졌습니다. 사실 우리 머릿속에서는 깊은 곳에 아주 작게 숨어 있는 그런 작은 영역처럼 보이지만 엄청 큰 영역이죠. 근데 편도체의 어원은 혹시 아세요? 이제 영어로 아미그달라고 하는데 어원이요. 아몬드예요, 아몬드. 모양이 아몬드 이렇게 같아요. 땅콩처럼 생겨갖고. 네. 아, 사실은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야, 편도체가 있으면 우리가 공포, 불안 이런 걸 느끼니까 없는 게 낫겠다. 아우, 그건 아니겠죠. 네, 이미 눈치채셨네요. 위험을 감지 그건 못해. 아닙니다. 편도체를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면 쥐가 고양이 앞에서 어슬렁대리고 고양이 앞에 데려다 놔도 덤빕니다. 맞아요. 유유히 지나다니고. 그렇죠. 근데 사람도 왜 속된 말로 겁대가리 없는 사람 있잖아요. 편도체가 그럼 겁대가리였네요? 겁대가리지. 그 대가리 겁대가리. 순우리말로 겁대가리. 맞는 얘기야. 맞는 말이야. 근데 겁대가리 없는 놈 이러면은 너무 무례한 표현이니까. 너 편도체가 좀 작아졌니? 순우리말로 겁대가리. 진짜 맞네. 맞는 말이야. 순우리. 근데 그게 퇴화된 거예요? 원래 선천적으로 편도체가 작은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은 다양하죠. 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너무 겁이 없으면 오래 살기 힘들죠. 그렇지. 그렇죠. 이게 위험을 죽잖아. 감지하거나 예견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맞아요. 진짜 목숨을 빨리 잃을 수도 그렇죠. 있지. 수만 명 중에 일부는 편도체가 선천적으로 약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축소된 상태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편도체가 과활성화되면 너무 지나치게 불안하거나 혹은 너무 약하게 활동하면은 또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이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사실 이 6분의 뇌가 다 동일하진 않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정확히 같은 정도와 같은 방식으로 뇌를 작동시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아주 예외적으로 뇌가 마음을 다루는 근본적인 방식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흔히 얘기하는 어둠의 삼각형. 어둠의 삼각형. 뭔가 말이 되게 멋있는데? 다크 트라이어드라고 부르는데요. 첫 번째 한 축이 나르시시즘. 그렇죠. 자뻑. 네네네. 나머지 한 쪽이
마키아벨리즘, 마키아벨리. 권모술수 막 이런 거. 네. 나르시시즘, 마키아벨리즘, 그리고 우리가 가장 또 두려워해야 되는 그리고 피해야 되는 존재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아. 네, 사실 소시오패스도 그 한 축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이 세 가지 성격 특성을 묶어 부르는 말이 바로 어둠의 삼각형입니다. 들어보셨죠? 무서운 사람들이네. 그렇죠. 자, 이들은 각각 다르지만 모두 자기 자신이 1순위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타인에 대한 연민 공감이 없죠. 자기 이익을 위해 타인을 수단으로 얼마든지 사용해도 전혀 죄책감 안 느끼는. 그래서 공감 능력이 당연히 낮죠. 자, 그런데 이들 사이에도 분명한 차이점은 존재하죠. 나르시시즘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병적으로 사랑하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인정받고 특별하게 보이기 위해 자기 이미지를 과도하게 부풀리고, 그런데 중요한 건 나만 잘나야 돼요. 같이는 못 잘라. 아, 그 차이구나. 네네. 마키아벨리즘이라는 게 있죠. 이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이제 유래된 개념인 거. 이들은 이익을 얻거나 나한테 도움되거나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권력 자체를 쥐어야 돼요. 쥐어서 타인 위에 군림해야 됩니다. 네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이코패스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이코패스는요, 굉장히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극을 찾아다니는 특징이 있는데, 그러니까 오로지 자신의 자극을 위해 위험한 행동을 하고 그 결과를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사람을 해치는 것도 네. 충동적이고 후회도 안 합니다. 잡혀도 후회 안 하죠, 심지어. 이 6분 중에 나는 이 어둠의 삼각형 유형 중에서 나한테 제일 익숙하다. 근데 이거 세 개를 계속 듣다 보니까 네. 모두한테 조금씩은 있는 요소들 아니에요? 오, 하석진 나 본인에게도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느냐? 권력용 고해성사. 아니, 라고 뭐 말씀하시는 어, 거죠. 뭐 고해성사. 아, 형 좋게 봤는데. 어둠의 하석진. 나는 권력욕이 아예 없는데. 나는 권력욕이 아예 없는데. 뭐 좀 지금 하석진 씨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걸 바로 양심이라고 합니다. 아, 하석진 씨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양심이 없는 거예요? 나는 없어, 2번은. 이 개념은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이 사이코패스 같은 개념은? 18세기 정도부터 그 흔적이 나옵니다. 오래됐네. 근데 우리는 정작 들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거든요. 우리 어릴 때는 없었던 개념 같은데. 실제로 연구자들이나 아니면 실무자들이 18세기 정도부터는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고 사회적으로 뭔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사이코패스라고 얘기하는 건 흔적이 보이는데요. 본격적으로 사이코패스 연구가 시작된 거는 1950년에서 60년대 넘어올 때쯤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미국에서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그런 엽기적인 살인과 범죄들이 우리에게 알려지면서 범죄자들을 연구해봐야 되겠다. 심리학자들은 사이코패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연구자로는 캐나다의 범죄 심리학자 로버트 헤어 교수를, 로버트 헤어라는 그 인물을 떠오르죠. 사이코패스 연구에서는 정말 프로이트 같은 사람이죠. 우리가 얘기하죠. 전으로 또 나뉘게 됩니까? 네. 왜냐하면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사람들의 심리적인 행동적인 특성을 체계화해서 PCLR이라고 하는 진단 도구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지금까지도 사이코패스를 평가하는 표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표준을 만들었네요. 네, 그래서 이 도구의 등장으로 사이코패스 연구와 범죄 예방, 그리고 또 범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판단 모두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이 됐죠. 이 한국에서는 이 진단 결과가 일반적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40점 만점에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하죠. 우리나라도 쓰는 거예요? 범죄자한테? 맞습니다.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여성 20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38점입니다. 와, 이거는 거의 만점이잖아. 거의 무섭다. 무서운 거야. 가평 계곡 사건 주범 이은혜 아시죠? 아, 네, 31점, 굉장히 높은 점수입니다. 그리고 기억나십니까? 조두순. 그렇죠. 전과 19금 아동 성폭행범. 우리 사회를 치를 떨게 했죠. 몇 점? 29점. 이 점수도 굉장히 높은 점수죠. 와, 그치. 7번 문제가 이 검사인 거야, 하나가. 그래서 우리 중에 사이코패스가 있어야 맞출 수 있는 거지. 아, 근데 있으면 어떡할 거야, 근데? 근데 맞춰. 그 사람은 사이코패스야. 그 사람을 보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내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거 좀 오해하시는 게 쭉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체크해보고 나 사이코패스인가 봐 이렇게 이제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당사자가 직접 반응하고 이제 질문에 응답하는 게 아닙니다. 하긴 피할 수가 전문가가. 있으니까. 네, 전문가가. 그래서 체크리스트라고 하죠. 로버트 헤어 박사가 정리한 이 PCLR이 20개 정도 오면 이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항목별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는 거 의미가 있겠죠. 이건 진짜 네. 궁금하다. 20개로다가 와. 자, 자극 추구, 죄책감 없고, 공감도 부족하고, 11번부터 20번까지도 있겠죠. 뭐 안 좋은 건 다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가려진 게 하나 있으니까 이게 좀 눈에 띄시죠. 자, 그러니까 1번이 가려져 있다는 건 첫 번째 항목에는 사이코패스와 처음 만난 순간에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특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겠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사이코패스 1번 항목에서 표면적 매력을 체크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겉보기에는 매력적이고 친절해 보이게 행동하는지 보는 거죠. 아 맞아 강우순 네, 얘기할 네. 때 얘기했던 것 같아. 관련이 맞아, 있어요. 그런데 표면적 매력 외에도 하나가 더 있죠. 그 특성을 체크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문제예요. 아이. 자, 문제 내드리겠습니다. 주세요. 자, 1번 항목에 들어갈 사이코패스의 나머지 특성은 무엇일까요? 표면적인 매력 그리고 이겁니다. 선한 인상, 저 친절함? 그런 것 같은데 주변 평판이 되게 좋잖아요 보면. 그 소위 얘기한 것처럼 평판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남들은 전혀 문제를 몰라. 평범한 주변 이웃 간의 관계가 너무 좋고 사교성? 사교성. 사교성. 친절함 아까 네가 얘기했지. 친절한 성격? 용의자들로 해서 나오는 거 보면 뭐 도망 다니다 좀 지저분했을지언정 보면은 다들 법인 역할 좀 해보지 않았어요? 네. 너 사이코패스 그렇지. 해봤어? 2번이나 해봤어. 어? 야, 이거 네가 알아야지 그럼. 알아야지. 아 근데 저는 잘생긴 얼굴? 내가 했을 때는 약간 상대한테 안도감을 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편안함이라든가 아니면 난 널 해칠 생각이 없어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경계심을 풀게 만드는 그런. 경계심을 풀게 약간 만드는 그런 느낌 있어야 될 것 같아. 사교성, 언변. 그 여성들을 홀릴 수 있는 거는 언변 아니야? 통틀으면 첫인상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어야 해. 맞아 맞아. 그러니까 소개팅에서 마음에 들 때 딱 나오는 무언가. 부드러운 말투. 오 그런 부드러운 말투가 부드러운 말투? 부드러운 말투, 호의적인 말투, 표면적인 매력. 호의적 말투. 호의적인 말투? 호의적인 좋을 말투. 것 같아. 호의적인 말투. 화려한 언변 뭐 이런 거. 친절한 말투, 부드러운 말투. 거의 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어쨌든 답은 거의 근접한 답은 지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왔다니까. 이제 새로운 거 하면 안 된다니까. 화려한 언변. 부드러운 말투. 부드러운 말투. 그러니까 나는 친절하고 바르고 예의 바른 언변 뭐 다 섞어가지고 참 배려 깊고 예의 깊은 따뜻하고 친절하고 호의적이고 참 사람 좋은 언변 이렇게. 좀 많이 지저분하긴 한데 자, 여러분 문제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제 도전하셔야 됩니다. 상해봐 가. 언변하지 말고 말투로. 더 이상 저 하지 마. 그러면 어차피 그냥 똑같아. 친절함으로 하겠습니다. 네. 도전. 네. 친절함? 친절한 뭐. 언변? 언변까지 넣으실 거죠? 친절한 말투. 친절한 말투가 말투. 말투가. 언변. 친절한 말투. 네. 친절한 말투. 네. 정답. 네. 5글자. 이거 맞히면 대박. 너 맞네. 유창한 맞네. 언변 맞지? 언변 이거 맞은 거야 틀린 거야? 맞는 거지. 맞네. 맞는 거죠 맞는 거죠. 유창한 게 친절한 거지. 친절하다. 아니 언변이 맞잖아 언변. 그러니까 이 말투. 말투가 언변 언변. 언변. 그러니까. 맞죠? 마스터의 권한으로 정답 처리하겠습니다. 언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언변 얘기를 많이 했어. 이거 말이 언변. 아 좋았다 언변. 제가 정답으로 처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 체크리스트에서 의미하는 게 유창한 말솜씨가 물 흐르듯이 잘 막힘없이 가기 때문에 호감을 주는 말솜씨라는 뜻이기 때문에 너 내가 할 수 있다 그랬지. 진짜 소개팅에서 딱 제일 중요한 두 가지네. 그 표면적인 매력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는 위선적인 매력입니다. 네, 연구자가 보고 얼마나 매력이 위선적인가를 보려고 그 하는 표면적인이라는 측면이 게 그 뜻이구나. 그다음에 그러니까 말솜씨도 그냥 유창하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뭡니까? 속마음과는 다른 거죠. 특징이라는 거. 근데 진짜 위험하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죠. 그들이 누군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피해자가 누가 되는가를 알아두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사이코패스들이 본능적으로 자기의 먹잇감을 잘 알아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이코패스들은 저 사람의 걸음걸이만 봐도 내 희생양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제일 대표적인 게 어딘가 자신감 없어 보이고 그런 사람이 외로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혼자일 가능성이 높고. 없어져도 안 찾아. 그러니까 외로울 사람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맞아. 그래서 내가 좀 성공을 많이 못했더라도 아니면 내가 많이 가지지 못했더라도 항상 자신감 가지고 살아가시는 게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 사이코패스들이 그런 분들을 가장 노려보고 있고 예. 그다음에 희생양으로 삼아보려고 어떤 획책을 하고 있습니다. 밟고 올라가려고. 그런데 의외의 사람들도 또 사이코패스가 좋아하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약간 안타까운 그런 측면인데 바로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 역이용하네. 네, 그러니까 자기의 기분보다 타인의 기분을 더 신경 써줄 수 있는 좋은 사람. 조종하기 쉽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남을 배려할 줄 알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잘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걸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